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거절 통보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거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술력이 없으면 그 한국 기업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AI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가 제안한 거액 인수를 거절했던 것. 당시 그 한국 기업은 2천억의 적자가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술자들은 그 스타트업 회사가 배짱만 두둑하다며 비웃었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6년 뒤 전기료 폭등으로 인해 워싱턴 정책 라인과 빅테크 전략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흐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자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는데요. 그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차지한 반란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국 회사 퓨리오사 AI. 맞습니다. 바로 그 1조 2천억을 거절했던 기업이었죠. 대만 반도체 1위 기업 TSMC가 지원을 부탁하고 오픈 AI와 테슬라가 미팅을 요청하며 줄을 서고 있는 상황. 적자만 났던 이 한국 기업이 그때 거액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현재 무엇을 만들고 있길래 국가급 AI 전쟁의 패권을 싹 다 쥘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돈을 거절한다고 한국 스타트업이?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였죠. 평소엔 냉정하기로 유명한 친구인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Daniel, this changes the board. 판이 바뀐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인수 대상은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요? 그것도 1조가 넘는 금액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 메타의 인수 제안은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자금력, 글로벌 인프라, 수십억 사용자 기반. 메타 산하로 들어간다는 건 성공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실리콘밸리 내부 슬랙 채널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채널들이 메시지로 도배되고 있었죠.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심지어 경쟁사 임원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거절한 거냐고요? 미친 짓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는 협상 전략일 거라고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내부 갈등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기술보다 생태계가 이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왔죠. 베타맥스는 VHS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졌습니다. HD-DVD는 블루레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 AI 스타트업들을 지역 플레이어로 분류해왔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기엔 생태계가 약하다고 봤죠. 자본력도 부족하고 시장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메타의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였죠.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정보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원 비용 위기 임박. 메타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GPU 기반의 AI 추론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매초 수억 건의 AI 추론이 일어납니다. 콘텐츠 추천, 광고 타겟팅, 이미지 인식, 자동 번역까지. 사용자가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모든 것이 AI 추론을 필요로 하죠.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GPU는 강력하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메타의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전력 비용이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전력 공급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는 이미 지역 전력망의 용량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 문서 안에 퓨리오사가 비밀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대한칩 후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AI 산업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략적 카드였던 거죠. 메타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했습니다.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요. 저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메타의 인수 제안과 거의 동시에 중국 국영계 자본이 비공식 경로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제안 금액은 약 4천억 원. 메타보다는 적었지만 조건이 달랐습니다. 중국 합작 생산 법인 설립과 기술 접근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죠. 계약서를 분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공동 최적화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흡수 구조였던 겁니다. 중국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AI 추론 칩 기술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분야였으니까요. 고성능 GPU를 살 수 없게 된 중국으로서는 대한 기술이 절실했던 거죠. 저는 워싱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Korea loses this company, it won't be just Korea's loss. 한국이 이 회사를 잃으면 한국만의 손실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AI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중요한 카드 하나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이슈가 아니라 국가안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회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직원 월급도 못 줬다는 걸요.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던 팀이 지금 1조 2천억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료를 더 찾아보니 2019년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급여 지급 중단, 사무실 수도와 전기 차단. 창업 2년째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 불빛만으로 회의하는 모습이었죠. 여름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게 에어컨이 없어서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자본이 처음 접근했다는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돈이 없어서 망할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에게 중국은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를 거절한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술에 대한 확신만으로 버틴 걸까요? 저는 과거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유망한 AI 칩 스타트업을 과소평가했다가 큰 투자 기회를 놓쳤죠. 그 회사는 나중에 수조 원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패 이후 저는 더욱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려 했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 대인 경험이 제게 신중함을 가르쳐 줬지만 동시에 편견도 심어준 셈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메타가 1조를 제안했다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절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 그런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중국이 계속 접근한다는 건 이 기술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 이건 오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순수하게 숫자와 사실만 보기로 했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AI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으로 싸우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이 곧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전기를 덜 쓰는 쪽이 이깁니다. 중국은 현금을 들고 왔고 미국은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회사를 단순 스타트업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분석 리스트에서 지역 플레이어 카테고리를 지우고 글로벌 변수로 재분류했습니다. 1조를 거절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방향이었을 겁니다.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회사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더 큰 걸 만들고 있다고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시절 퓨리오사 AI의 내부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전직 직원 인터뷰, 투자 보고서, 심지어 사무실 관리비, 연체 기록까지 찾아봤죠. 이 정도로 깊이 파고든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보통은 재무제표와 기술 백서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2년 차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게 몇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 밀렸고 그게 2달이 되고 3달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이해해 주려 했지만 생계는 기다려주지 않았죠. 사무실 수도가 먼저 끊겼고 이어서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무더운 여름이요.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노트북 배터리로 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 전직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카페로 가서 충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일부 직원들은 카페로 나가서 코드를 짰습니다. 카페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와이파이와 전기가 필요했으니까요. 테스트 장비는 외부에서 빌려 써야 했고요.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부탁해서 야간에 몰래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내부에서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비전만으로 버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히 가족이 있는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낼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떠난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자본이 접근했다는 내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정보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자금난에 빠진 기술 기업을 타겟팅하는 건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가장 약할 때 접근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아내는 겁니다. 기업 인수의 기본 전략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제안 내용은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즉시 자금 투입, 급여 정상화, 운영 안정화,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사무실 전기도 다시 켜주겠다고 했죠. 추가로 연구개발 자금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중국 데이터 센터에 독점 납품하고 설계 일부를 이전하는 것, 그리고 향후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윈윈 구조였습니다. 돈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 구조를 분석해보니 함정이 있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초기엔 중국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회사 내부는 분열됐습니다. 일부 인력은 현실을 직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부 망한다고요. 이상만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조정해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죠. 반대편에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국 자본을 받는 순간 기술 주도권을 잃는다고 했죠.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중국에 종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온도는 사무실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이 서로 소리를 높였을 테니까요. 감정이 격해졌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파는 이상주의자들을 무책임하다고 했고 원칙파는 현실파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 격렬한 논쟁 끝에 대표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거절입니다.
대신 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만 더 해보자.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없이 1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질문에 대표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확장을 포기하고 핵심 설계에만 집중하자는 거였죠. 모든 군더더기를 빼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하자는 겁니다. 학습용 AI 칩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었고 진입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으니까요. 수천억 원대의 연구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정면 승부를 하려면 최소 수조 원이 필요했죠. 대신 추론 전용 칩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AI 학습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추론은 매초 반복됩니다. 서비스가 커질수록 추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챗봇 한 번 대화할 때마다, 자율주행차가 판단할 때마다,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마다 모두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싼 GPU로 추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칩으로 추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효율의 극치였던 겁니다. 마치 짐을 나르는데 레이싱카를 쓰는 것과 같았죠. 저는 당시 내부 문서에 적힌 문장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인이 강한 곳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금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압축이었던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죠. 돈이 없어서 모든 걸 할 수 없었기에 정확히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엔비디아의 갑옷 중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가성비 추론 영역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학습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고 추론은 부수적으로 취급했습니다. 물론 추론도 잘 됐지만 전력 효율성은 최적화되지 않았죠. 저는 과거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은 최소 10년 유지된다. 당시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치유다 생태계, 막강한 자본력, 기술 리더십, 이 세 가지가 있는 한 엔비디아의 왕좌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CUDA로 코드를 짜고 대학에서 CUDA를 가르치는 한 엔비디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다른 숫자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설계한 칩이 GPU보다 40% 적은 전력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 초기 벤치마크였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3번이나 접근했다는 기록.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은 전략입니다. 메타가 내부 검토 리스트에 올렸다는 정황.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퓨리오사는 돈이 없어서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금이 풍부했다면 학습 시장에 뛰어들었을 테고 엔비디아와 정면 충돌했을 겁니다. 대형 GPU를 만들려고 했겠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칩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졌겠죠.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이길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난은 그들을 압축시켰고 압축은 날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현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퓨리오사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의 생존보다 장기적인 주도권을 택한 겁니다. 지금 팔면 편하지만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가난은 약점이 아니라 필터였던 셈이죠. 진짜 믿는 사람만 남고 확신 없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월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은 사람들. 그들은 돈보다 비전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핵심 인력만 남아서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도 없어지고 정치도 사라졌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본질만 남거든요. 거인을 정면으로 치지 않는다. 발목을 노린다. 저는 이 전략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죠. MBA 케이스 스터디로 쓰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 계산된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거였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들이 결국 방향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23년간 이 산업을 분석해오면서
제 분석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타이밍이나 수치에서 오차는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 틀린 적은 없었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이 끊긴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쩌면 AI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단정할 순 없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고 앞에 놓인 장벽들은 여전히 높았으니까요. 치유대 생태계라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고 엔비디아라는 공룡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회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퓨리오사 AI 전략적 재평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했습니다. 편견 없이 오직 팩트만으로요. 2년 후 퓨리오사 AI는 조용히 첫 번째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워보이였죠. 저는 온라인 발표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칩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기술 발표와 상업적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스펙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학습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픽 처리 기능도 제거되어 있었죠. 오직 AI 추론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GPU 대비 약 40% 낮은 전력 소모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만약 이 수치가 실제로 구현된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전력비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말이죠. 글로벌 규모로 확장하면 조 단위의 절감 효과였습니다. 나는 발표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화칩이군. 시장을 바꾸기엔 약하다. 왜냐하면 특화칩은 늘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GPU는 학습도 되고 추론도 되고 그래픽도 처리합니다. 하지만 추론 전용 칩은 추론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범용 칩이 더 편합니다. 인프라 관리가 단순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날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자본 전쟁이었죠. 저는 그중 하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몇 주 후 MLPerf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MLPerf는 AI 반도체 업계의 수능 같은 겁니다. 표준화된 테스트로 각 칩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죠.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벤치마크입니다. 퓨리오사의 워보이가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A2 칩과 비교했을 때 특정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력 효율성 항목이었습니다.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확연히 낮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벤치마크는 실험실 환경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2차 제출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선만으로 성능이 2배 향상된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컴파일러와 런타임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거죠. 이건 단순한 칩이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최적화, 런타임 제어가 통합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즉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죠. 엔비디아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만들고 개발자들이 최적화하도록 맡깁니다. 하지만 퓨리오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칩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까지 개발한 겁니다. 저는 그 결과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못 내던 회사가 효율성에서 엔비디아를 앞선다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TSMC가 움직인 겁니다. TSMC,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애플의 칩도 만들고 AMD의 칩도 만들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도 만듭니다. 이 회사가 퓨리오사의 칩을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TSMC는 항상 불가동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고
주문이 몰려서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은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생산 라인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넘쳐나니까요. 애플, 엔비디아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 회사가 직원 200명도 안 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 라인을 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 생산 계약이 아닙니다. TSMC는 기술을 검증합니다. 생산 전에 철저하게 설계를 분석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성을 평가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설계에는 귀중한 라인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설계를 검증했다. 이건 된다. TSMC가 승인했다는 건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죠. 워싱턴 전략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SMC가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기술 검증 완료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상무부 담당자, 의회 보좌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이 정보를 알고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워보이 발표 직후 중국계 반도체 컨소시엄이 세 번째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엔 제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조건은 여전했습니다. 중국 합작 생산 법인 설립. 다만 이번엔 조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기술 공유 요구 수준을 낮췄고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양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 법률 용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기술 접근권을 확보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교묘해졌을 뿐이었죠. 내부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인원은 현실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러다 자금이 바닥난다. 조건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 양산 준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칩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테스트, 검증, 양산 준비, 고객 확보까지 모든 단계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퓨리오사는 여전히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론은 또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분보다 주도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자본을 받는 순간 기술 로드맵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중국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해야 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죠. 퓨리오사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무렵 메타 내부에서 추론 비용 위기 보고서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경로로 그 문서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메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GPU 기반 추론 비용이 장기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AI 추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콘텐츠 필터링, 광고 타겟팅, 자동 번역, 이미지 인식, 모든 서비스가 AI 추론을 필요로 했죠. 문제는 전력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안 추론 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후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한국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퓨리오사 AI.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지역 스타트업이 아니다. 구조적 균열이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라는 균열이었죠.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습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전기를 덜 쓰는 쪽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퓨리오사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의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부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됐을 때 회사는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수도가 차단되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고 합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카페로 가서 충전하고 돌아왔죠. 한 전직 직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찜질방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코드를 짰습니다. 창업 2년 차였습니다. 아직 매출은 거의 없었고 집은 완성 전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바닥났고 추가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정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남은 자산을 정리하고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중국 자본이 접근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제안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긴급 자금 즉시 투입, 밀린 급여 전액 지급, 중국 내 데이터 센터 독점 납품권, 설계 일부 기술 공유, 향후 소프트웨어 최적화 공동 개발, 겉으로는 구조조정 없는 구제 금융처럼 보였습니다. 급한 불을 꺼주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라 지배구조 설계다.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율은 낮아 보였지만 추가 투자 옵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측이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돈이 급한 스타트업에게는 거절하기 가장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월급을 줘야 하는데 계좌엔 돈이 없습니다. 사무실 전기를 다시 켜야 하는데 요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백억 원을 제시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버티다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한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 일부라도 조정해서 받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크니까 거기서 성공하면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기술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일부 공유는 괜찮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넘기면 영원히 하청이다. 중국 자본을 받는 순간 우리는 중국 회사가 된다. 기술 공유는 시작일 뿐이다. 결국 모든 걸 내줘야 한다. 당시 급여를 못 받은 상황에서 이 논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파는 이상주의자들을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원칙파는 현실파를 단기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의실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더 뜨거웠을 겁니다. 그 격렬한 논쟁 끝에 대표가 말했습니다. 지금 주도권을 넘기면 영원히 하청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주도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장기 전략을 말한다는 것,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현실 감각 없는 낭만이거나 미래를 정확히 계산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이 체계적이었으니까요. 자금이 없었기에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제약을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학습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대형 서버 시장도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기능도 버렸습니다. 오직 추론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학습 시장 지배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당시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학습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이길 방법은 없다고요. 기술력, 생태계, 자본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니까요. 그렇다면 퓨리오사가 선택한 길은 처음부터 연문이었던 겁니다. 거인의 방패를 치지 말고 방패 틈을 노려라. 이건 궁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압축이었던 거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모든 걸 할 수 없었기에 정확히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의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노트북 배터리로 회의를 합니다. 화이트보드 대신 종이에 그림을 그립니다. 카페에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외부 테스트 장비를 대여해서 검증합니다. 그 와중에도 팀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설계 인력 대부분이 잔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도 없는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인터뷰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남은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이기고 싶어서 남은 겁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 회사가 단순히 기술 기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반란이었습니다. 독점에 대한 도전이었고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도 거대 기업과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술보다 생태계가 이긴다. 그런데 여기엔 생태계가 아니라 집념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요소였죠. 바로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23년간 이 산업을 분석하면서 배운 공식들이 여기선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한 선택지만 남겼던 겁니다. 중국은 생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퓨리오사는 독립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안정보다 장기적인 자유를 선택한 거죠. 가난은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강제하는 힘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제거되고 본질만 남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는 전기 끊긴 사무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실패하면 이상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기억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전자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더 흐른 후 저는 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AI 시장 분석 보고서였죠. 그런데 숫자들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학습과 추론입니다. 학습은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엄청난 계산력이 필요하지만 완료되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몇 초, 무한 반복됩니다. 챗봇 질문 한 번, 추론 1회입니다. 자율주행 판단 한 번, 추론 1회죠. 추천 알고리즘 클릭 한 번, 역시 추론 1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죠. 서비스가 10배 늘면 칩 수요는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수록 상호작용 빈도도 함께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GPU로 추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학습용으로 설계된 칩으로 추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왕좌는 학습에서 시작됐지만 추론에서는 비용이 문제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처리하는 추론 횟수는 수억 건입니다. 각 추론마다 전력이 소모됩니다. GPU는 강력하지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40% 효율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워싱턴 에너지 정책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과부하 경고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지역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력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죠. 더 심각한 건 전력 인프라 투자 속도가 AI 서버 증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AI 서비스는 몇 달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요. 저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AI 전쟁은 계산 속도가 아니라 전력 효율 전쟁이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퓨리오사의 전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을 포기하고 추론에만 올인한 이유가 이해됐던 겁니다. 전력 40% 절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용 구조를 뒤집는 숫자였던 거죠. 같은 예산으로 60%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면 같은 서비스를 40%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경쟁 우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도 이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학습용 GPU 수급이 막히면서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최신 GPU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전력 추론 칩이 전략적 자산이 된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노린 건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는 걸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주도권이었던 겁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AI를 운영하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의 핵심이 추론 칩이었던 거죠. 메타는 내부적으로 대규모 추론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메타의 AI 인프라 팀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GPU는 강력했지만 전기료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마다 전기가 소모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왓츠앱에서 자동 번역이 실행될 때마다 칩이 돌아갑니다. 사용자가 30억 명이 넘으니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GPU 기반 추론 비용 추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안 검토 리스트에 퓨리오사의 칩이 비공식 테스트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였죠. 코드명으로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메타가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다. 비용 구조를 뒤집는 카드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력해도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대안을 찾게 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용 절감 압박이 크니까요.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연간 AI 인프라에 수조 원을 씁니다. 여기서 40%만 줄여도 수천억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CEO에게 보고할 만한 숫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칩 성능이 아니라 생태계였으니까요. 휴유다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구축해온 소프트웨어 생태계였죠. 전 세계 AI 개발자의 90%가 CUDA를 사용합니다. 대학 교육 과정의 기본 툴입니다.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CUDA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새 칩을 써보라는 건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면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스크도 크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퓨리오사는 이 장벽을 넘을 계획이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지만 명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컴파일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얼마나 완성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파이토치 호환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검증된 정보는 아니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기술은 입증됐지만 생태계는 아직 미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은 10년 유지된다.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학습 시장 독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론 시장은 구조적 균열이 발생 중이다. 더 신중한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완전한 전복은 아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다는 의미였죠. 저는 퓨리오사를 처음으로 위협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지만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상력이 생기니까요. 메타나 구글이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을 할 때 이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점 기업의 가장 큰 무기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생기는 순간 협상 구도가 바뀝니다. 저는 동료 애널리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추론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판이 바뀌고 있다. 가장 높은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칩이 아니라 생태계가 이긴다.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GPU 성능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구축해온 CUDA 생태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툴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자들의 습관이자 산업 표준이자 교육 커리큘럼이었죠. 전 세계 AI 개발자 90%가 CUDA를 사용합니다. 스탠퍼드, MIT, 카네기 멜론 같은 명문대에서 CUDA를 가르칩니다.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CUDA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주요 프레임워크도 모두 CUDA를 지원합니다. 개발자에게 새 칩을 써보세요라고 하는 건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세요와 같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코드베이스를 버리라는 말이죠. 기술이 좋아도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한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벽은 못 넘는다고 봤습니다. 휴대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더 파보니 이 회사는 이미 대응 전략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전략이었죠. 자체 컴파일러 스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런타임 최적화 엔진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죠. 개발 문서를 공개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파이토치 호환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토치는 AI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였습니다. 즉, CUDA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CUDA를 우회하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기존 개발자들이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퓨리오사 칩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단계적 침투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이었죠. 처음엔 추론 전형으로 시작합니다. 추론은 학습보다 코드 수정이 적게 필요합니다. 이미 훈련된 모델을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낮습니다. 학습은 기존 GPU로 하고 추론만 퓨리오사 칩으로 하면 됩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점유율을 확보하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개발자들이 퓨리오사 칩에 익숙해지고 라이브러리가 늘어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재무 숫자를 확인했을 때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대규모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양산 전 단계였으니까요. 이게 반도체 팹리스의 숙명입니다. 설계부터 테이프아웃, 양산, 고객 확보까지 모든 단계에 돈이 듭니다. 그런데 매출은 마지막 단계에서야 발생하죠. 이 구간을 업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무너집니다. 기술은 완성했는데 돈이 떨어져서 망하는 겁니다. 가장 억울한 방식의 실패죠. 저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통과, 자금은 위험. 기술적으로는 검증됐지만 재무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국 자본이 다시 접근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양산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넣었습니다. 중국 내 팹과의 연결을 제한했고 대량 생산 계약도 약속했습니다. 대신 일부 소프트웨어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양산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중국 시장 진출을 보장하겠다. 대신 공동기술 개발 구조를 만들자. 사실상 장기적 기술 종속 구조였습니다. 초기엔 투자로 시작하지만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였죠.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주면 결국 하드웨어 설계 노하우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왜 계속 거절하는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적자 상태고 양산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매출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천억 원의 투자를 거절한다는 건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습니다. 한국이 이 회사를 지키지 못하면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 기술적 가치가 검증됐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 기업이 인수해야 하는가? 여기서 메타의 인수 시도가 다시 논의에 올랐습니다. 메타는 단순 기술 확보만이 아니라 전략적 차단 효과도 고려했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죠. 일종의 방어적 인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제안도 거절됐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거절한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도 중국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생존을 택한 거였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회사를 도박꾼이 아니라 전략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일관됐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불확실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주도권 유지, 생태계 독립 추구, 추론 시장 집중,
이 세 가지 원칙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없을 때도, 돈을 제한받았을 때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방향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따라올 거라는 확신. 추론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모든 선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회사가 실패하면 교과서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성공하면 판을 바꾼 혁신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후제 무게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전력 위기는 심화되고 있었고, 추론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고, 대안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퓨리오사가 준비한 시간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계산이다. 그들은 시장이 자신들을 필요로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초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관여한 인수 제안이 공식화됐습니다.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조건은 메타 내부 AI 칩 전담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받을 거다. 아무리 독립을 고집해도 이 금액은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메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GPU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죠. 추론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AI 인프라를 내재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적 견제다. 메타는 엔비디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없었죠. 대안이 없으니 엔비디아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칩 역량을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엔비디아와 협상할 때 카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자체 칩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1조가 넘는 돈을 제시했던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는 이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드디어 엑시트하는군. 현명한 선택이다. 1조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지. 아무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실리콘밸리는 조용했지만 내부는 소란스러웠습니다. VC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빅테크 전략팀들이 분석 보고서를 재검토했습니다. AI 칩 시장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Daniel, this wasn't supposed to happen. 이건 예상 밖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합리적 판단으로는 받아야 할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메타 제안 거절 직후 중국계 컨소시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더 완화했습니다. 소수 지분 투자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공유 조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중국 내 독점권 요구도 삭제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양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서 초안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공동 연구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표현만 부드러워졌을 뿐 본질은 같았던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5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 단순히 성공적인 엑시트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야심이었던 겁니다. 메타가 1조를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 검증이 됐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투자자들이 재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테스트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워싱턴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인수 대상이 아니라 독립 변수로 분류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직접 수정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지역 플레이어로 분류했던 회사를 이제는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재분류한 겁니다. 내부 인터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팔면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부품 공급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 결정이 감정이 아니라 장기 계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AI 추론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였습니다.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산업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전력 위기는 심화 중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죠. 각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CAPES 액트를 통과시켰고, 유럽도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5년 후에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었던 겁니다. 메타산하로 들어가면 안정적이지만 성장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메타의 필요에 맞춰 개발하게 되고 메타의 전략에 종속되는 거죠. 하지만 독립을 유지하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도 비교할 수 없이 컸던 거죠.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요. 냉철한 계산에 기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엔비디아 독점의 균열을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완전한 전복은 어렵지만 구조적 변화는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독점 시장에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고 혁신이 가속화되고 선택권이 생기니까요. 소비자에게도 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이익이었습니다. 1조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방향이었습니다. 메타는 사려고 했고 중국은 묶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회사는 더 이상 작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AI 전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워싱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트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패권 전쟁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칩도전 메모리를 넘어서.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이후 시스템 반도체에서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었죠. 한국은 메모리 강국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지배합니다. DRAM과 NAND 플래시에서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CPU, GPU, AI 설비 같은 것들이죠. 여기엔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구축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사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이 시장을 나눠 가졌죠. 중국이 추격했지만 미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뒤처졌고요. 그 판 위에 직원 200명 남짓한 한국 스타트업이 서 있었습니다. 퓨리오사 AI였습니다. 전력 위기와 구조적 기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엣 GPT 같은 서비스가 일상이 됐고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산업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추론 수요는 매달 폭발 중입니다.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죠. 그리고 전력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발전소를 짓는 속도보다 AI 서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은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전력 효율은 성능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성능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으면 쓸 수 없으니까요. 이 지점이 바로 퓨리오사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몇 년 전에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내린 결정이었죠.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고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메모리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자본과 제조 기술로 승부했습니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다릅니다. 설계 철학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창의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한국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퓨리오사는 그 편견을 깨고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설계로 전력 효율을 끌어올렸고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아직 남은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누적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양산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지만 대량 생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비용이 폭증합니다. 수유데이 생태계 장벽도 여전했습니다. 컴파일러를 개발하고 있지만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방역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추론 시장이 중요해지면 추론 특화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원과 생태계에서 압도적 우위니까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AI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가 강합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시장이죠. 2등도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여전히 리스크가 큽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엔비디아를 흔든다고?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생태계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죠. 지금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균열은 시작됐다. 완전한 전복은 어렵지만 변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월급을 못 주던 팀이 1조 2천억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념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략의 이야기였죠. 저는 20년 넘게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데이터와 팩트만으로 판단해왔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5년 후에는 역사의 주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돈보다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지분보다 주도권을 선택했습니다. 안정보다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지금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AI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칩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력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생태계로 싸우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이 이번 판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퓨리오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도 글로벌 게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한국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전기 끊긴 사무실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직 서 있습니다. 강력하고 거대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돌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어디에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궤적은 정확합니다. 전력 효율이라는 급소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AI 칩 도박, 전략적 평가.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게 도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한국 회사를 접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AI 전쟁의 판을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방향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중국 자본을 거절했을 때, 메타의 1조를 거절했을 때,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방향이었습니다. AI 전쟁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지배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 끊긴 사무실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 글로벌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념이 현실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생태계가 이긴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신념이 생태계를 이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방향이 숫자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퓨리오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도전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기업의 큰 도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도전. 그 중심에 퓨리오사 AI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